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교재 세 번째 페이지에 16번부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걸 골라라 하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4개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야? 독립법인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경찰권 일부를 부여받아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도 담당한다. 이게 뭐야? 그치, 자치 경찰권이죠. 자치 경찰권.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소기업 지도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해당돼? 자치 조직권에 해당이 되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는 인지세와 증여세 등이 있다. 그랬는데, 자, 인지세와 증여세, 요거는 지방세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던데요?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래? 자, 노래 가사에 없지? 그지? 이거는 내국세에 해당이 돼요. 국세에 해당이 돼요.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죠? 주민재산 취득할 때, 소득, 소비, 담배 피울 때, 레저할 때, 자동차는 인지하고 증여해라.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없잖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 아니면 지방세야. 국세 아니면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아닌 건 다 국세라고 생각하면 돼. 간혹 가다가 재무행정론 문제에 국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국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돼? 지방세가 아닌 건 국세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지방세는 확실하게 정리했으니까. 그러니까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 보죠.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중 파생적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는 정책 현상은 그랬습니다.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이제 조금 아리까리하지 각각의 현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들이 다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되게 고민을 한단 말이죠. 자, 일단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게 뭐야? 정부 실패의 원인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지금 외부 효과를 설명하잖아.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거래.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치 않은 거래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외부 효과는 잘 생각해. 정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시장 실패의 원인 아니었어? 그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부 실패의 원인에 나타나는 게 파생적 외부 효과란 말이지. 자, 파생적 외부 효과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대응을 한 건데 자, 이 대응 자체가 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대응으로 인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에
불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대응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 이걸 우리가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정책 현상이 뭐냐 하는 거야. 자, 1번. 집단 행동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뭐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럿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일부의 이제 귀차니즘이 발동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약간 무임승차 논리를 가지고 빠진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만 하면 괜찮은데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싹 빠져. 결국에는 남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기로 해놓고서도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게 집단 행동의 딜레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적 외부 효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 이거는 무임승차 논리에 의해 가지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이니까요. 다음 두 번째, 끈끈이 인형 효과. 우리가 타르 베이비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타르, 이거는 뭐야? 담배에 있는 타르야. 담배에 있는 타르. 근데 이 타르 성분으로 뭘 하느냐 하면 아스콘 공사한단 말이야. 도로 포장. 그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은 굉장히 끈끈한 점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형 자체를 좀 매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타르를 씌운단 말이야. 그런데 타르는 점액이기 때문에 온 동네 지나다니는 먼지들을 전부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지가 가다가 덕지덕지 붙는단 말이지.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면 지저분해지면 그 지저분한 걸 없애기 위해서 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그 위에다가 타르를 계속 더 씌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에 대한 대응이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나와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한 게 끈끈이 인형 효과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대 추구 행위는 뭐야? 지대 추구 행위. 자, 여기서 말하는 지대가 뭐였어? 짜증, 지대로다 할 때 그 지대 아니야? 옛날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애들. 아주 그냥 지대 추구에 설명을 하려고만 하면 짜증 지대로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해요. 토지 임대료.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를 추구하는 행위인 거지. 자, 우리가 조물주의에 건물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건물주를 왜 부러워해?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임대료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월 막 2, 3천이 된단 말이지. 뭐 유튜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토지 임대료는 뭐를 상징해? 불로소득을 상징해. 노동 없이 들어오는 소득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 노동 없이 들어오는 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면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제품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그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이 같은 활동을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뭐 굳이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그치 뭐 저기 뭐 로비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생산적인 요소에 돈을 쓰면서 지금 얻은 요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같은 행태. 뭐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노력 이런 거 없이 그냥 난 그냥 이것만 그냥 유지하고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같은 움직임을 우리가 지대추구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대가들 이런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파생적 외부 효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다음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의 역설.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패러독스, 역설. 이게 뭐야? 거꾸로 가는 거꾸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규제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규제의 역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뭐 임대차 보호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뭐 세입자들 아니 그 쉽게 말해서 임대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죽이기 위한 건 아니지만 임대 사업자들이 막 그 좀 세입자들한테 좀 전횡을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계약 연장을 할 때는 뭐 계약 갱신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법을 바꿨단 말이지. 그래서 뭘 하기를 바랬어?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규제를 땅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 오히려 집값이 3배가 뛰었어. 3배가 뛰었어.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어땠어요?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단 말이지. 근데 집값이 올랐어? 떨어져.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규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거는 안 생기고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생적 외부 효과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파생적 외부 효과와 관계가 있는 정책 현상은 끈끈이 인형 효과, 타르베이비 효과밖에 없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수단적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수단적 행정 가치. 그러면 뭐야? 이거는 뭐지? 본래적 가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일컬어서 우리가 수단적 행정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최종 목표를,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극대화시키기 위한 안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합리성이지. 그지? 그래서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개념.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1번. 자, 그럼 2, 3, 4번이 어디가 틀렸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효율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근데 목표 달성 정도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효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효율성은 뭐가 효율성이었어?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 2,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4번. 현대 행정에서 합법성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활동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합법성이라고 얘기했어, 이걸? 뭐라 그랬지?
원래? 자, 활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해주는 이것들 아주 그냥 아니겠지, 이게 답인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오기 싫어가지고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뭐 하냐. 뭐 안 왔으면 그래, 안 올 수는 있어. 안 올 수는 있는데 안 왔으면 네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든가 복습을 하든가. 공부 생짜로 놓고 놓은 거 아니야. 아니 왜 연말이라고 혼자서 연말 기분 내고 그래. 지금 연말 기분 낼 때요. 그냥 진짜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북어대가리처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진짜 팬다니까 진짜. 내가 얘기 안 했어? 내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만 10개 있다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칼춤 출 수 있다고. 자,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집행 과정과 같은 공적 활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있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쫙 다 드러나는 거. 지금 왜 국무회의 실황이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 국무회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기관장이 무슨 말을 했고 장관이 무슨 말을 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해? 투명성이지, 투명성.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야? 부정부패가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보여준다고 그랬었잖아. 예전에는 그냥 카메라를 한 두 대만 놓고 그냥 대변인 뒤쪽에서 하나 찍고 대변인 정면에서 하나 찍고 이렇게만 있었는데 카메라 한 4대 정도 더 두고 각각의 구석에서 누가 무슨 내용 물어보는지 이거 전부 다 보여주겠다. 이게 기자들이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 왜? 옛날에는 뻘소리 쌉소리 해도 그냥 묻혔는데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투명성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 자체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질문을 정말 얼마나 그지같이 했단 얘기요, 진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결정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들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부정부패라든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뭔가 이런 거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4번의 이 내용.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얘기는 합법성이 아니라 투명성이다. 4번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분배정책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분배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분배정책은 모든 국민들한테 재원이나 서비스를 고르게 분배하는 이 같은 정책을 우리가 분배정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면 누구한테나 다 주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분배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깃밥은 내가 거기서 설명 안 했는데? 막 섞였어? 공깃밥은 내가 거기서 설명하지 않았니?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깃밥 얘기하지 않았냐? 배가 많이 고파요? 자, 그래서 분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같은 경우에는 분배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야. 안 좋은 현상인 거지. 포크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영합주의 성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표의 교환 행위를 우리가 의회 내에서의 표의 교환 행위를 우리가 일컬어 로그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분배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포지티브 썸 게임에 해당하는. 자, 포지티브 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 대상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이러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을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어? 그죠? 윈윈 게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 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다음 3번. 고도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다. 자, 고도로 개별화된.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는 이 자체도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족을 느낄 만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족의 정도를 고르게 만드는 이 같은 상황들도 분배 정책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별화된 정책인 거야. 자, 그럼 4번이 틀린 거네. 정부의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 뭐냐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떠한 일을 하겠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정책이 분배 정책이냐는 거지. 아니잖아. 이건 어디에 해당이 돼? 정부의 기능, 정부가 하는 일.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어. 근데 공직사회 안에서는 약간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랬었잖아. 이게 뭐야? 이게 구성정책입니다. 정부의 조직이라든지 그지?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인사나 보수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총체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란 말이지. 국민에게 어떠한 것들을 뭐 주겠다, 맡겠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분배 정책에 대한 성질이 아니라 구성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19번에서는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볼게요. 다음 중 예산의 행정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안정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든지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행정적 기능으로는 우리가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었어. 통제 기능, 관리 기능, 계획 기능, 감축 기능.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제도하고 결부시켜서 봤을 때 통제 기능은 품목별 예산제도와 관리 기능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다음 계획 기능은 계획예산제도, PPBS와 감축 기능은 연기준 예산과 연관이 있다. 앞에서 기능에 대한 이야기할 때 행정적인 기능은 정부 예산의 기능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통제 기능은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 목적으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강조된다 그랬습니다. 부정행위를 막는 거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이 항목엔 이만큼만 써. 그럼 그 항목엔 그만큼만 써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쓰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지. 딱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재량을 조금 감축시키고 그래서 부정행위를 막는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관리 기능은 일정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 성과를 얻는 것이 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 강조된다. 최대 성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야. 관리 기능은. 언제 어떻게 투입해서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거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계획 기능은 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목적으로 계획 예산 제도에서 강조된다. 그렇지. 계획 기능은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예산에 대한 언급들을 해나가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4번이 지금 틀렸네. 감축 기능은 예산의 점증적 증대 방지가 목적으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는 것을 막고 꼭 쓸 때만 쓰자는 거야. 쓸 때만 쓰자.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해서 점증되면서 어떻게 불필요하게 안 써도 되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 정말 꼭 쓸 때만 쓰자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이 같은 관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점증적 증대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 강조된다 그랬는데 신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관리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감축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건 뭐야? 네, 이거는 영기준 예산이다.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부패 유형 중 하나의 부패 사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연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패 행위에 가담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조직적으로 가담해가지고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하나의 부패 행위를 만드는 이러한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탈형 부패입니다. 자, 이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발생 주기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부패야. 부패의 빈도가 가장 낮아. 그냥 뭐 우연하게 어쩌다 한 번 발생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이 같은 부패인 거지. 이 일탈형 부패와 대치가 되는 경우는 이제 뭐야? 아예 그냥 대놓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패인 거지. 그런 부패가 뭐야? 제도화된 부패인 거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이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제도화된 부패예요. 이 일탈형 부패하고 이제 대칭이 되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흑색 부패입니다. 자, 이 흑색 부패는 진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나쁜 짓이야. 나쁜 짓. 악의적인 부패인 거지. 그러면 이 악의적인 흑색 부패와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네, 백색 부패가 있어요. 백색 부패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가 백색 부패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예, 회색 부패가 있습니다. 자, 이 회색 부패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황에서는 막 올바르게 해야 된다,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그 어떤 검증의 대상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좀 막 이렇게 자기한테는 되게 너그러워지는 이 같은 상황이 회색 부패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 학생이 지각하면 돼야 한대.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응? 어쩜 그렇게, 눈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되었소이가 나와? 자, 일관된. 뭐, 그런 건 좀 있어. 일관성은 좀 있는데, 묘해. 아, 참. 아무튼. 한 번만 더 걸리면 내 부모님 모셔오라 그럴 거야, 진짜. 자, 회색 부패는, 그러니까 학생들 지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지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벌금 10,000원씩 건다. 그거는 막 이런단 말이지. 아니, 학생은 지각하면 안 된대. 그럼 지각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쩌다 하면 되잖아. 어쩌다 하면 벌금 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 같은 부패가 회색 부패인 거야.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인 거지, 완전히. 자, 다음에 이제 조직 부패. 조직 부패는 개인 부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부패 사건에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연루가 된 이 같은 상황을 가리켜서 조직 부패라고 얘기한다. 조직 부패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개인 부패가 있다. 혼자서 단독 플레이 하는 거야. 하나의 부패 사건에 한 사람만 연루가 된 이 같은 상황들. 요게 이제 조직 개인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연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 부패에 해당이 된다.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인의 이익의 합이 전체의 이익의 합과 같지 않다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 이익의 합과 사회 이익의 합, 전체 이익의 합이 같지 않다는 거야.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1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우리가 그 게임 이론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야. 그래서 용의자 둘을 잡아놓고 신문을 하는데 같이 모아놓으면은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격리시켜가지고 신문을 한단 말이지. 상대방이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견고했던 이 같은 유대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그냥 별로 크게 벌을 안 받을 거를 머리 쓰다가 이제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 우리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부하배정의 법칙. 그 안에 있죠. 네. 그 안에 있는 거지, 그거는. 자, 이건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공무원의 수는 행정 수요의 증감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보는 법칙이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파킨슨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단은 그죠? 상사나 동료보다는 부하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부하 배증의 법칙이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늘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이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질 일들도 파생적으로 늘어난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업무 배증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이 결코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래? 사람 더 뽑아줘, 사람 더 뽑아줘 소리를 맨날 하게 된다. 이거죠. 네. 이거는 공공선택론하고 다른 얘기잖아. 이 얘기가 지금 공공선택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다음, 공유지의 비극은 뭐 공공선택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제인 목초지에서 서로 이렇게 뭐 양을 먹이든 소를 먹이든 먹이는데 한 집에서 한 마리씩 가지고 와가지고 풀을 먹이기로 했는데 이제 어떤 집에서 한 마리를 더 가져와. 그럼 나도 한 마리 더 가지고 나도 한 마리 더 가지고 두 마리를 더 가져오면 세 마리 더 가져오고 네 마리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목초지의 풀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결국에는 아무도 이제 풀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이 같은 상황이 공유지의 비극인 거고 그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한 상황이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배가 좌초됐을 때 그 탑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구명보트가 있는데 구명보트에는 탑승 제한 인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나도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그 제한 탑승 인원을 오버했을 경우에 이게 가다가 가라앉아 버리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심이 전체의 이익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전체의 이익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한 게 공유지의 비극과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모형이에요. 따라서 1, 3,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2번 하나는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이제 영 엉뚱한 걸 대답하지는 않아. 언저리에 있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기는 봤어.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거지. 이제 한 2달쯤 지나면 이제 그 정확도가 높아져. 정확도가 높아져. 옛날에는 한 10발 쏘면은 한 발 맞았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한 3발 쏘면 이제 한 발 맞는 그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런 거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틀려. 자신 있게 틀려. 내 앞에서 틀린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뭐 쪽 주고 그래? 그런 건 아니잖아. 쪽 주시던데요? 뭐 이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는데, 야, 그건 네 기분이야, 네 기분. 나는 절대로 쪽을 안 준다고. 네 기분이야, 네 기분. 근데 자기 혼자 뜨끔해가지고 지가 쪽팔려 놓고 저 인간이 나를 쪽팔리게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럼 내가 너 얼마나 억울하냐. 나는 그렇게 사악하게 살지 않아. 알았어? 응?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시험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4가지의 명제만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고맙다 진짜 정말. 진짜 눈부시게 고맙다. 자, 봅시다. 첫 번째, 4가지의 명제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일단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살펴보자. 신뢰도는 뭐가 신뢰도지? 양손 들면 답이 나와? 뭔 거 같아? 자, 연속성이야? 옮았어? 자,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일관성. 한 곳에만 계속 맞는, 그죠? 일관성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고,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그죠?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다.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는 성질,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신뢰도는 관역의 정중앙은 아니더라도 탄착군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명제는 4가지로
네 가지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이거지. 정 가운데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이 높으면 계속 거기만 맞출 수 있는 거야. 신뢰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래서 우리는 총 받으면 뭐 해? 0.4격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확인해? 신뢰도부터 확인하는 거야. 얘가 신뢰도의 위치가 어딘가 파악을 해가지고 크리크 조정을 통해서 타당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다음 4번, 3번.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 여기저기 산탄이나. 그러면 가운데 맞출 가능성도 그만큼 낮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그 야구에서 투수들이 계속 볼질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제구력이 없는 거죠. 가운데 던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자, 다음에 네 번째. 타당도가 낮다고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뿐이지 탄착고는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제는 요 네 개야. 요 네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그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야?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무조건 높다고 보는 거야. 충분 조건이면. 그런데 신뢰도가 높으면 자, 타당도가 높으려면 일단 뭐부터 높아야 돼? 신뢰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0.4격 할 때 뭐부터 보는 거야? 신뢰도부터 먼저 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야? 타당도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기 위해서는 일단 신뢰도가 높아야 돼. 그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무조건 높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어. 그런데 타당도를 높이려면 신뢰도가 일단은 높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치.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이거. 얘 배웠잖아, 얘. 자. 근데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 이렇게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충분 조건이 답인 적은 한 번도 없어. 대부분 다 필요 조건이 답입니다. 자, 다음. 타당도가 낮다고 하여 신뢰도도 낮은 것은 아니다. 타당도가 낮다고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지. 다음 4번.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3, 4번이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 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요 명제 4개. 요건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이거. 요거 기억 못하고서는 나중에 뭐 틀렸어요. 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걸로 확 그냥 찍어. 알았지?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너. 그러니까, 삼지창으로. 여기 확 찍을 거야, 나중에. 그래서, 할로윈데이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나오게. 자, 2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3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 이제 7문제가 있어요. 24번부터 30번까지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